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HR 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다 탄탄하고 괜찮은 회사라 다니면서 자부심도 있었고 회사 생활도 나름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한 팀의 분위기는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저를 포함해 총 4명의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2살 많은 유하영 대리, 저와 동갑인 동료, 그리고 2살 어린 후배 사원 희주 씨가 있었죠. 그중 유하영 대리는 저와 입사 동기라 다른 동료들보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말고는 하영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냈죠. 회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회사 생활의 고충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희주 씨는 싹싹하고 귀여운 막내였고 동갑내기 동료도 무던한 성격이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퇴근 후 하영 언니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는 언니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더라고요. 저희는 단골 술집에 갔는데 언니는 뜸을 들이다 그러는 겁니다. 나 실은 기획팀 박 대리님 좋아하는 것 같아. 박 대리는 다른 팀의 동료였는데요. 훤칠한 외모와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박 대리를 좋아하는 줄은 몰라서 좀 놀랐죠. 어머, 정말? 그랬구나. 전혀 몰랐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나 고백해볼까 싶은데 해도 되려나? 괜히 회사 다니는 거 서로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몰라. 글쎄, 근데 언니가 마음이 그렇다면 고백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언니가 후회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 고민된다 정말. 며칠 뒤 언니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박 대리에게 고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응원했어요. 잘 되길 바랬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는 언니의 마음을 거절했다고 했거든요.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영 언니는 민망해했고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쪽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쪽팔린 일이냐고 어깨를 토닥이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언니가 100배는 아까워. 그런 남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제 위로에 언니는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그날은 회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차였던 고깃집에서의 전체 회식이 끝나고 마음 맞는 젊은 직원들 몇몇이 2차를 가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저와 하영 언니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끼어 있었고 박 대리도 있었어요.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긴 저희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부 다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박 대리가 제 자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술 기운에 살짝 달아오른 박 대리는 저한테 할 말이 있어 보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술 먹은 김에 용기 좀 내려고요. 저 사실 김 대리님 좋아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멈춘 것 같았죠. 살면서 그토록 당황스러웠던 적은 몇 번 없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나를? 이런 자리에서? 당혹스러움에 피가 머리 꼭대기로 쏠리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면 저는 박 대리와 업무 외에는 몇 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동료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심지어 바로 옆에 하영 언니도 있는데 이런 데서 고백이라뇨.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영 언니를 못 보겠더라고요. 힐끗 쳐다본 언니의 얼굴은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애써 웃었습니다. 아, 박 대리님 술 많이 취하셨나 봐요. 저는 어색하게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죠. 그렇게 이상하게 자리가 파했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라며 진심이라며 당황스러웠다면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죠. 저는 미안할 짓을 왜 하나 싶고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를 갑자기 좋아한다는 것도 좀 황당했지만 그런 자리에서 고백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박 대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나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최대한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한 거죠. 박 대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싸늘하게 굳어있던 하영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하영 언니가 이걸 오해하면 어쩌지 싶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언니에게 오해를 풀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어제 박 대리님한테는 잘 얘기해서 정리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도 너무 놀란 거 있죠. 박 대리님이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런데 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 나한테 왜 얘기해? 내가 박 대리 여자친구도 아니고 나한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 라고요. 언니의 말투가 너무 쌀쌀맞은 겁니다. 저는 좀 당황해서 언니가 괜히 신경 쓸까봐 라고 했지만 언니는 내가 그런 걸로 왜 신경을 쓰겠어. 김대리야말로 신경 쓰지 마. 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와 표정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저도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저러지 싶기도 했거든요. 저랑 박 대리님이랑 무슨 썸씽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고 박 대리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또 바로 거절했고요. 저도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언니 입장에선 기분이 유쾌하진 않겠다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또 언니가 괜히 나를 오해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다 하고 말았죠. 하지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영 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업무적인 대화도 최소한으로 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대놓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잠시 후 또 모른 채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휴게실에 들어서는데 저를 뺀 팀원들이 모여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가만 들어보니 얌전한 척, 고상한 척은 혼자 다 떨더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다가가서 무슨 얘기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 딱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일하러 가야겠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휴게실에서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막혔죠. 막내인 희주 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희주 씨는 글쎄요 라며 곤란한 듯 황급히 전화 받는 척 자리를 피하기까지 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팀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늘 함께 식사하던 팀원들이 갑자기 오늘은 각자 먹자며 흩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는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너무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를 빼고 흩어졌던 팀원 모두가 한 테이블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배신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죠.
따로 먹는다더니 다들 여기 계셨네요. 그러자 하영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다들 만나게 돼서 여기 앉던가.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대화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꾸역꾸역 밥을 넘겼습니다. 나 지금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희주 씨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 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제가 유부남, 총각 가릴 것 없이 남자 남직원들을 전부 후리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희주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얼마 전 저희 팀 과장님과 단둘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바로 밑에 있는 평범한 국수집이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라 저와 담당자였던 과장님이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녹초가 된 채로 퇴근하려는데 과장님이 출출하니까 저녁이라도 먹고 가자며 국수 한 그릇을 사주셨던 겁니다. 그저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고 헤어진 평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모습을 몰래 찍어 악의적인 소문과 함께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과장님에게 꼬리를 쳤다더라.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도 눈웃음을 흘리고 다닌다더라. 입으로는 연애할 생각 없다면서 온갖 여지는 다 주고 다니는 여우라더라 등등 제 이야기가 온 회사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거죠. 어이가 없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희주 씨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날은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식사한 거라고 했습니다. 알아요, 대리님. 하지만 이런 소문이 도는 걸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희주 씨는 날 믿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믿죠. 근데 제 직속 상사가 하영 대리님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영 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음 날 저는 하영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유 대리님, 도대체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에? 무슨 소문?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유 대리님 맞잖아요. 하지만 그 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내가 그런 소문 퍼뜨렸다는 증거 있어? 뭐라고요? 소문 나기 싫으면 처신 똑바로 하든가 회사 물이나 흐리고 다니지 마. 라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제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 상황이 못 견디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밤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한편으로 너무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더러운 오해를 받고 회사까지 그만둬야 되지 싶고요. 그 와중에도 희주 씨만 저에게 위로를 건네거나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주 씨가 걱정돼서 괜히 너까지 미움받으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착한 후배까지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저만 아니면 된다고 애써 당당하게 지내려 했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죠. 직장 내 왕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실감했고 위축이 됐습니다.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죠. 휴직계를 낸 지 이틀 정도 됐을 때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데 다시 희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주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만 모르는 단체 대화방이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 팀원들은 물론 다른 팀 사람들, 심지어 저한테 고백했던 박대리까지 포함된 대화방이었습니다. 희주 씨는 자기가 그동안 몰래 캡처한 대화 내용을 몇 장 보내주었습니다. 그곳은 저에 대한 온갖 험담과 조롱이 난무하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소문나니까 도망간 거 봤지?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예쁜 척은. 그 얼굴로 어떻게 남자를 그렇게 갈아타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남자들이 보기엔 저런 얼굴이 먹히나? 얼굴은 별로인데 다른 기술이 좋은가 보죠. 그들은 저를 씹는 것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기가 막혀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니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역시 유아영이었습니다. 아마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박대리가 저에게 고백하자 저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았죠. 과장님과 국수를 먹던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사람도 바로 유아영이었고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대화방 캡처 내용을 보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희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탁을 했습니다. 희주 씨, 혹시 나를 위해서 대화 캡처랑 사실 확인서를 좀 써줄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희주 씨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주 씨에게도 너무 곤란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고민 후 희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리님, 아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많이 미안해. 하지만 나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나 도와줄 사람 희주 씨밖에 없어. 제 절박한 목소리에 희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러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리님 혼자 그렇게 힘든데 저도 모른 척하고 동조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까지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저를 위해 용기를 내준 희주 씨가 너무나도 고마웠죠. 그날 밤 희주 씨는 대화방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해서 보내주었고 변호사가 요청한 양식에 맞춰 꼼꼼하게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다음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를 가는 게 처음이라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들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비록 단톡방에 참여하긴 했지만 희주 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희주 씨 빼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도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들은 경찰서에 가서도 그냥 친한 동료들끼리 한 농담일 뿐이다. 너무 예민한 반응이다. 김대리도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끼리 그런 소리도 못하냐. 이게 경찰서까지 올 일이냐 등등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악의적 소문에 없는 이야기 지어서 퍼뜨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당히 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 일은 당연히 회사에도 알려졌고 인사팀에서 내부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저를 둘러싼 임원들과 가해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일들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선처하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했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가해자들은 저에게 연락해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영 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질투심 때문에 눈이 멀었어. 박대리가 나는 싫다고 깠으면서 너는 좋아한다고 하니 너무 부끄럽고 화도 나고 그랬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너한테 그래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라며 애원했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한 동료였던 하영 언니의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일이 더 커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려 하더군요. 적당히 화해하고 끝내라 이거였죠. 회사에 압박도 있고 또 가해자들이 싹싹 빌었기 때문에 그냥 이쯤에서 용서하고 끝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희주 씨를 통해 듣게 된 그들의 뒷이야기는 제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여전히 저를 지독한 년, 끝까지 사람 피말리는 년이라 욕하며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일이냐고 어디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녔다더군요. 그들은 제가 희주 씨는 따로 처벌하지 않길 원하고 선처했다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희주 씨 앞에서 여전히 제 욕을 했던 거죠. 제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의 감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합의 없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에게 선처 없이 법의 심판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해자들도 변호사를 고용했고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거나 그 와중에 제 탓을 하고 싸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해자들은 각각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전과자가 되었어요. 게다가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이, 저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첨부한 내용 증명을 저희 회사에 보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론화 시킬 거라고요.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무마하려던 회사는 제가 공론화 시킨다고 나오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한 것 같더라고요. 회사는 즉시 가해자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연고도 없는 먼 지방으로 발령내버렸습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죠. 결국 그들 중 몇몇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하영 언니를 포함한 나머지 인원은 발령을 가긴 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하다가 발령 온 거니 거기서도 좋게 보진 않았겠죠. 기나긴 싸움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복직하던 날 아침 몇 달 만에 입는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제 자리로 갔죠. 이제 그곳에서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희주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저를 도와준 희주 씨에게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실 다수의 편에 서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동조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희주 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위해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더라고요. 희주 씨와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의지하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참 저에게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도 남겼어요. 잘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했다 보니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또 저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못된 사람들도 많지만 저를 도와주려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려고 해요. 마음속에 깊게 팬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기에 가끔씩 악몽을 꾸기도 하고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워 이겨낸 제 자신을 믿고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기보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